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쿠바 주재 북한 참사관이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망명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했고 프랑스 대사관의 북한 외교관 일가족도 작년 말에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전 의원은 차관급 공직에 최초로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일산 호수공원을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고등학생들이 모은 전동 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숨졌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 그리고 관련 대책들을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1980, 90년대를 풍미했던 트로트 4대 천왕의 맏형 현철 씨가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그가 남긴 히트곡들과 일화, 후배들의 추모 물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리일규, 북한 발음이죠, 참사가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망명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 표창까지 받은 그야말로 엘리트 외교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껏 많은 외교관들이 왔지만 김정은 북한 통치권자와 표창도 받고 또 차도 함께 마시고 이런 일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 어쨌든 지난 2013년 북한의 청천강호가 쿠바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를 싣고 불법으로 싣고 가다가 붙들리게 된 걸 이제 이 친구가 나서서 파나마운하에서 네, 파나마운하에서 걸린 걸 풀어주는데 회담에 나가서 대표로 나가서 공을 세워서 김정은한테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선장과 선원을 석방시켜서 김정은의 표창을 직접 받았다. 평양 외무성에서도 근무를 했고 쿠바에는 두 번째 나갔다가 그렇게 탈북한 거라죠? 네, 이 친구는 출신 성분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아마 어학에서 이제 스페인어라든지 이런 걸 잘해가지고 진급도 좀 비교적 빨리 했고 그래서 52살이지만 중남미 부국장까지 지냈고 또 쿠바 통으로서 쿠바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평양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만 본인이 어떤 신분 상승에 대한 한계라든지 또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리일규 참사의 탈북 결심 그리고 결행, 자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이 김정은이한테 표창장을 받았다는 것은 출세의 보증수표를 받았다는 뜻인데 그리고 직접 만나서 차도 마실 정도면 그런데도 이 사람이 결국 탈북을 하게 된 것은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 특히 외교관들이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한국 사회는 어떤지를 잘 알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북한에서 김정은이한테 출세를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과연 내 자식들까지 키울 만한 그런 사회냐에 네. 대한 아주 근원적인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북한 외무성으로부터 뇌물을 계속 요구받았다는 거거든요. 쿠바의 평양 북한 식당을 개설해서 뭔가 좀 외화벌이를 좀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거를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게 외교부 이제 고위 관료들이 그럼 뇌물 좀 갖고 와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좀 정직했던 모양이에요. 성실하고. 그러니까 뇌물 줄 돈이 없으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미운틀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앙심을. 예, 거기에다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당장 좀 급한 치료가 필요해서 옆에 나라 멕시코로 가서 좀 치료하러 오겠다. 이것도 임지를 떠나는 거니까 허가가 필요한데 네. 그게 24시간도 안 돼서 안 된다고 불어 통보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 뇌물에 대한 어떤 보복일 수도 그러니까 있네요. 이제 그런 괘씸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쿠바하고 올 2월에 수교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교 작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네. 이걸 이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면 사실은 쿠바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 그렇죠. 이 동맹국가거든요. 이 나라가 한국과 수교를 맺게 됐다고 하는 엄청난 사안과 관련해서는 아마 굉장한 그 견책이나 징계 같은 것들이 예고됐을 거예요. 네. 작년 11월이니까 그 정도 흐름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네. 보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대체 너는 뭘 하길래 쿠바가 남조선하고 이런
그 수교하는 걸 몰랐냐? 이것도 원인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리일규 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출신 성분과 불평등한 평가에 대한 절망감, 분노도 표출했습니다. 외교관이면 뭐 제 생각에는 북한에서도 좋은 신분인 것 같은데 이런 주장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관이면 아닌 게 아니라 최고 신분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그건 북한의 보통 사람에 비해서 최고고 이 사람의 신분이 이제 딱 그 서류상에 나오는 게 있는데 사무원으로 돼 있답니다. 사무. 네, 사무. 그러니까 이건 군인이나 무슨 뭐 다른 어떤 신분에 비해서 제일 낮은 신분입니다. 노동자 군인이 최고라면서요? 네, 노동자나 차라리 노동자는 무산기급이고 군인은 뭐 이게 또 군인대로 특권이 있는데 이게 사무원이니까 이것은 일종의 그냥 일이나 버는 인테리급에 속하니까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료계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급에 부국장까지 올라가고 참사까지 갔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태영호 공사의 경우도 부인이 이제 그 항일발치산의 집안이니까 그렇게 좀 잘 올라갔지 뭐 본인이 아무리 똑똑한들 그 사회에서는 딱 신분에 걸리면 못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마침은 아닌데 부모와 장인 장모도 돌아가셔서 표창장 걸어두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결심을 가속화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의 탈북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일규 참사, 2016년 귀순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공사 이후에는 직급이 가장 높죠? 그렇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대사가 대사관에서 제일 높고 그 밑에 이제 공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영호 전 의원은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없는 경우에 공사는 사실상 대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굉장히 높은 직급이고요. 참사는 그 바로 밑에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실무 책임자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대사관 업무를 하다 보면 대사나 공사는 사실은 진짜 외교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를테면은 뭐 교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무라든지 또는 이제 주재국의 정보 수집이라든지 또는 아까 이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 실무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참사급에서 하거든요. 그렇군요. 정무 창사가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실무를 맡았던 최고 책임자급이 탈북을 한 것이고요. 이런 고위급 이 엘리트들은 지금 그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보, 보안상,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그때그때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요. 2년 새 한 20명 된다고 예, 해요. 그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탈북인들 중에서 이를테면 외화벌이 쪽이나 외교 쪽 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네.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게 통치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조달하라고 하는 지엄한 명령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특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혹한 숙청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과 같은 네. 그런 이 위험이 상당히 수반되는 업종에 있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말 이게 북한에서 본국 소환 그러면 사실은 돌아갔을 때 다시 나올지 못 나올지 죽을지 뭐 바로 수용소로 갈지 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되게 결단을 강요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리일규 참사가 탈북한 게 작년 11월이라고 했는데 이와 비슷한 한 달 정도 뒤에 프랑스 파리 주재 북한 외교관의 그 가족들, 물론 가족들이 잘 나왔는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알려졌습니다만 해외로 망명했다. 특히 미국 망명을 희망해서 제3국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미국이라고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3국인데 지금 안전하게 있으니까 일단 발표는 된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이제 안찬일 소장님은 직접 경험자이시긴 할 텐데 이를테면 가족들이 제일 마음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탈북을 결행할 때.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이제 연로한 부모님들은 또 조금 다른데 자식들과 같이 있을 경우에는 자식을 놓고 나만 어떻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교관들은 지금 북한에서 외교관 탈북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가족들은 아예 인질처럼 평양에 두어라 뭐 이렇게 지금 조치가 새로 내려졌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가족 단위로 탈출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결행하기가 쉽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파리 외교관은 굉장히 거물인 것 같습니다.
공개가 되면 큰 파장이 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로 봤을 때 예. 2.19 참사 못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 이상의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을 김정은이가 어떤 형태로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사실은 NCND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리1규 참사가 표창장을 받느라 직접 대면한 김정은을 인디언 같다. 얼굴이 너무 붓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요? 네, 아마 2.19 참사가 보기에 2.19 참사는 아마 한 60-70km 정도 나가겠지만 그 2배 나가는 김정은, 140km 나가는 김정은을 가까이서 봤는데 얼굴이 시뻘겋고 그래서 인디언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김정은은 이제 집권할 때는 한 90kg였는데 거기서 한 50kg가 더 늘어났고 거기다 뭐 술과 담배, 흡연 이런 걸로 인해서 건강 관리가 조절이 안 되니까 상당히 그 2.19 참사가 보기에는 좀 괴물같이 그렇게 보였을 것이 아마 당연해 보입니다. 혈압이 굉장히 높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다. 화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얼굴보다 더 붓다. 얼굴이 빠글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게 건강 상태 얘기 같기도 해요. 그렇죠. 건강의 표현이 얼굴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압도 높고 혈당도 있고 뭐 고혈압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이게 섞여졌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은 김정은이가 그동안 누구로부터도 터치받지 않는 이런 자기 식대로 멋대로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술을 좀 줄이세요, 담배를 줄이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김정은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인 정도 할 수 있겠죠? 네, 부인은 그저 잔소리 정도로나 하고 그걸 물리적으로 제어할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갈 때까지 건강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리 참사는 후계자 물망에 오르고 있는 김정은의 딸 주의 얘기도 했어요. 상당히 옛날 얘기부터 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의 평가 또 직접 본 것이라 흘려들을 수 없죠? 그럼요. 예,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가까이서 차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북한에서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리1규 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포샵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화면으로는 그렇게 붉게 안 보이잖아요. 네네. 얼마든지 사진 조작이라고 하는 건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을 가능성도 좀 있겠다 싶은 색을 생각이 좀 들어요. 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주혜 관련해서는 이제 리1규 참사 얘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안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굉장히 좋아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안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데 내 공주님입니다 이러면서.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후계 얘기가 나오는데 적어도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다 대중한테 공개돼 버려서 신선미라든지 신비감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자 아이가 어떻게 북한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지금 이걸 보고 있거든요. 김주혜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높지 않은데 리1규 참사의 이런 증언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진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리1규 참사. 내 자식이 저 어린 것 앞에 굽신거리며 평생을 살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리 참사는 한성열 전 미국 담당 부상이 미국 간첩의 혐의로 몰려서 공개 총살됐다고 전했고 물론 직접 본 건 아니라고 합니다. 떵떵거리던 리용호 전 외무상 가족은 뇌물 혐의로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고 역시 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성열은 북한에서 부주소까지 지낸 림춘추의 사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유엔 거기에 나가 있을 때 교민들로부터 자식 학비 좀 보태쓰라고 용돈 좀 받았는데 그걸 간첩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여서 강권종합군관학교 장성택이라든지 이런 현영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총살한 장소 아닙니까? 고사풍으로 그냥 아주 네. 박살낸 데죠? 예, 고사총으로 이제 처형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걸 가본 외무성 부국장급 이상을 다 모아놓고 총살을 했는데 얼마나 핏방울이 튀고 살점이 튀었는지 너무 막 끔찍해서 밥을 못 먹었다는 거 저 아닙니까? 정도면 뭐 해보실 스폰 의대생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용호 외무상, 이때까지 외무상 중에 용어를 가장 잘하는 외무상이고 다른 외무상 치고 용어하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이 사람은 용어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북경 대사관 직원들이 뇌물 받았는데 거기 이름 석자가 들어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또 김정은이가 보고 저걸 가만 놔두느냐 그래가지고 당장 그 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거 하니까 아까 고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은 이게 연좌제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외교관들이 탈북하고 싶지만 저런 걸 보면서 이제 좀 겁을 먹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리용호 비판을 김정은이 반나절을 했답니다. 한 6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참석했던 외무성 동료 그 관료들 이러다 북한 외무성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점 관련해서는 사실 그 시점이 그 하노이 노딜로 김정은이가 전 세계에서 아주 완전히 톡톡히 망신을 당한 직후입니다. 트럼프 때죠, 일기 때. 트럼프가 노딜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거기까지 기차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김영철이가 김정은이 객실 바깥에서 무릎 꿇고 목숨을 빌었다고 구걸했다고 하죠? 하는 네. 바로 그 상황에서 결국은 리용호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미국 통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수용소에 보내진 것 같고 저는 한상열도 그 과정에서 숙청이 본보기로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트럼프가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년 전 북한 외교관 출신인 김태산 씨의 탈북이라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자꾸 오늘 가야지 안 된다는 생각이 왜 그래? 난 뭐 무슨 그때 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뭐 미신을 믿어요. 출조한 공산당인데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나지? 그래서 옆에서 와이프 자는 걸 7시인데 깨워가지고 남서성 가는 거 비행기표 빨리 예약하라. 여권 내놓고 표 달라니까 유럽 아이들이니까 뭐 조선 사람이 조선에 간다니까니 북한 사람이야 다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북조선 사람이 남서성 가니까 의심하지 않고 표를 주는 거야. 비자 안 물어보고. 아예 않고 내가 요건 3개를 드리면 인사를 다 하고. 그러니까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도장 꽝꽝 찍거든요. 웃으면서 굿바이 하는 거야. 우리 막내한테 굿바이 하고 4살짜리한테. 그 3초간이 한 300년 같아. 3초가 300년 같았다. 리일규 참사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어요. 석 달간 체중이 7kg이나 빠질 정도로 고심했고, 대기를, 이제 빠져나오려고 대기를 하는데, 그게 막 몇 년 같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런 고심 끝에 탈북이 이루어진 거네요. 예, 조금 전에 저 증언 그대로겠죠. 근데 보통 석 달에 7kg 빠지면 암을 의심하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극한적인 그 고통과 이 번민과 이 두려움 속에서 결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가족과 함께 결단을 하는 사람은 좀 행복한 축에 아마 속할 겁니다. 네. 탈북인들 중에서는요. 예, 어쨌든 이런 수많은 탈북인들이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저께 탈북민의 날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를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꼭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 고위급 엘리트 인사들의 탈북이 최근 더 부쩍 늘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예, 간단합니다. 이분들은 북한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았고 또 바깥 세상을 나와서 발전하는 이 자본주의 나라들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는데 단지 아까 고 박사님 말씀대로 연좌제, 가족이 희생당할까 봐 못 오는데 이제 뭐 아까 우리 일교 그 참사 경우도 뭐 장인, 장모,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갔으니까 이제 홀가분하게 떠났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만 주어지면 또 자식이 인질로 평양에 잡혀 있지만 않으면은 마음 놓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지금 뭐 2017년 이후에 20명이 왔다고 하지만 현 추세대로라면은 앞으로 아마 1년에 10명도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줄여서 민주평통에 사무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최초의 차관급 임명이 되는 거죠?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인사인데요. 우선 그 평통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요. 이것은 헌법기관입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헌법에 그 기관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는 자유민주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전문에 선언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통일을 지향하는 그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 바로 민주평통이거든요. 그런 이중적 의미에서의 헌법기관적 위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겸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 부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총리급 으로 되게 의전을 받고 있어요. 그 밑에 실무 책임자가 사무처장입니다. 사실상 실무 책임자죠? 예, 실무 책임자 사무처장인데 이제 차관급인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 평통 사무처장을 그동안 석동현 전 처장이 맡아왔습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각별한 인연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평통 사무처장을 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를 지난번 이제 선거 출마를 하고 이제 사표를 내서 빈 공석이 돼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이번에 태용하고 전 의원이 맡게 됐는데 이것은 그 자리가 갖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탈북인 출신으로서 이미 뭐 국회의원도 했으니까 태용호 전 의원한테는 큰 자리가 아닐지 모르지만 탈북민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통일을 추진하는 헌법기관의 실무 책임자로 탈북민 출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인사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민주평통 자세히 고 박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직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해외에도 많습니다. 자, 어떤 기관이고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합니까? 네, 우리나라의 협의회는 228개가 있고요. 해외에는 48개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주요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다 평통 지역 협의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얼마 전에 동포청도 신설하고 했습니다만 해외 동포청. 예, 해외 동포들이 그 지역에 그야말로 자구적인 차원의 이 동포회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한인회 같은 거. 그거 말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성을 갖는 기구는 이 평통자문회가 유일해요. 그리고 이제 해외 동포청도 뭐 해외 지부를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재외 동포청과 이 해외에 있는 민주평통 지역협의회가 긴밀하게 전 세계 750만 해외 동포들을 통일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향해서 엮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태영호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후배인 리일규 참사의 망명을 환영한다고 쓰면서 동료였던 시절의 여러 일화들을 소개하기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때 후배죠. 태용호 공사에는 후배인데 그 평양 외국어 학원 출신이 동기고 또 동기는 아니지만 이제 동문이죠. 또 외국어 대학도 동문이고 그래서 이제 그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이제 부서별로 탁구 대회가 열렸는데 유럽 팀으로 의원이 이제 선수로 나가고 이일규 이 친구는 남미 팀의 선수로 나왔는데 한 번도 이겨보질 못했답니다. 그만큼 이일규 씨가 이제 탁구도 잘 치고 운동신경도 발달하고 저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는 것은 1958년도에 북한이 외국어 대사 뭐 이 국제관계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원인데 지금은 그 자리가 좋으니까 북한의 고위층 자녀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학원으로 유명하고 뭐 태영호 씨 부인 오혜선 씨도 저 학원 출신이고 아들도 나왔대요. 예, 아들도 나오고 뭐 아까 숙청된 이영호 그 전 외무상도 나왔고 저것은 이제 각 도에도 하나씩 있지만 현재 저분들이 나온 평양에 있는 외국어 학원이 제일 정통이고 역사가 깁니다. 네. 탁구를 쳐봤는데 물론 나이도 젊지만 한 번도 못 이긴 나의 탁구 라이벌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니까 두 고위 외교관이 우리나라에서 펼칠 통일 정책에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성국 주필 안찬일 소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수도권 일대에 비가 참 많이 내렸고 또 많이 내릴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대응에 집중하고자 예정돼 있던 공식 일정까지 취소하고 긴급 대응 태세를 지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기상 전문가인 맹소영 칼럼니스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특히 서울 수도권에 올해 첫 긴급 호우재난 문자가 여러 번 발송이 됐고 저도 아침부터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서울 또 서울을 포함한 경기권의 비 상황 어떻습니까?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 특히 호우의 정도가 강한 호우경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는데요. 강한 비구름대, 오전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많게는 70mm의 거의 퍼붓는 정도의 수준의 강한 그 비구름대는 거의 북한 지역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일부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남아있는 경기 북부 아주 일부 지역으로만 호우주의보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새벽 4시 이후부터 이들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경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보통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할 때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는데 그만큼 비는 잦아들었지만 남과 북에 위치한 성격이 다른 그 공기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바람이 제법 강해지면서 경기 서해안 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강풍특보급은 아니더라도 지금 강한 바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제부터 그러니까 3일 전부터는 남부지방, 뭐 충청, 호남, 경상도, 북도 지방이 특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중부 서울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건데요. 예보된 이 비 상황은 뭐가 나와 있나요? 일단 모레까지죠. 금요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시면 적지가 않습니다. 금요일까지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3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강원도 지역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80mm, 충청도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레까지의 전반적인 강수량도 많기도 하지만 특히 요즘에 내리는 비의 형태가 밤에 갑작스럽게 발달을 해서 시간당 굉장히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붓는 형태의 야행성 집중호우의 패턴인데요. 오늘 오후 중에는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는 하겠지만 다시 오후부터 비구름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마찬가지로 지난 밤처럼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비구름이 좀 발달해서 오늘과 같이 많은 양의 비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좀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많은 양의 비, 강한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는 내일 저희가 특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 잘 좀 조심해서 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저녁 산책을 즐기던 60대 부부가 고등학생들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부인은 숨졌고 남편은 중상을 입는 그야말로 횡액을 당했습니다. 또 트로트의 4대 천왕의 맏형이라 불리던 현철 씨가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별세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2022년) 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2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10년 새 15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편하게 아무나 탈 수 있다는 게 일단 제한도 없고 그 점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이 주제부터는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산 호수공원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산책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60대 부부, 그다지 뭐 이렇게 나이도 많은 분들이 아닌데
고등학생들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부인이 창졸간에 숨졌고 또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그 일주일 전쯤에는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60대 대리기사가 차에 치여 숨졌어요. 그렇습니다. 뭐 참변이라고 해도 설명이 될 텐데요. 일산 호수공원을 산책하던 60대 부부인데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제 바로 숨졌는데요. 부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고 낸 이제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들입니다. 헬멧도 쓰지 않았고 또 킥보드 하나에 2명이 탑승을 했어요. 그렇게들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3명까지도 탑승하는 그런 전동 킥보드가 있는데 다 불법입니다. 헬멧 안 쓴 것도요. 전동 킥보드 타다가 또 이제 넘어진 60대 대리기사가 있는데 또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놔두니까 그냥 차가 또 친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한 것이 이게 전동 킥보드인데 이른바 갑자기 출몰한다고 해서 전동 고라니, 킥란이라는 그런 별칭까지도 붙을 정도인데 이 사고를 당했는데 어두워서 못 봤다. 이런 또 사고의 또 설명까지도 덧붙여졌습니다. 오죽하면 아무 데서나 튀어나온다고 고라니에 비유를 하겠습니까?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PM, 영어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줄여서 부릅니다. 이용자 수 해마다 늘고 있네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워낙 이제 가까운 거리를 갈 때 자전거보다도 더 편리하거든요. 전동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도 가까운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국내 공유 이 퍼스널 모빌리티 PM입니다.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퍼스널 모빌리티의 앱을 다운로드 받는 숫자도 무려 2자릿수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화면에서 확인을 해주고 지금 보면 저 엄청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편리하다는 것 때문에 이 퍼스널 모빌리티 PM인데 이 워낙 이제 사실 이게 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는 25km 미만으로 최대 25km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빠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빠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 잠시 뒤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전국에 그러면 이게 한 몇 대 정도가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 2020년에 4년 전이죠. 7만 대였던 게 지난해 29만여 대, 한 30여만 대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PM,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 이런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최근 5년 새 그야말로 눈에 띄게 늘었어요. 그렇죠. 아찔아찔합니다. 이게 결코 안정적으로 운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서 있게 되면 넘어지는 그런 구조, 받침대가 없으면요. 최근 5년간 이 사고 현황을 보면은 무려 2019년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해입니다. 2,622건입니다. 부상자 또 사고 건수 이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교통사고는 한 2,400여 건 가까이 2,389건이 일었었고요. 건수가 부상자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5년 새 10배 이상 늘어났는데 사망자도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10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10대 무면허 운전이 무려 2만여 건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 우리가 저 보세요. 어우. 그렇죠. 사고화면을 바로 예.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워낙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유. 뭐 등록해서 타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10대는 원동기 면허 취득이 이제 불가능한데 무면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사고도 고등학생이니까 10대일 건데. 그렇죠. 예. 이게 면허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참 사각지대에 큰 방치돼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의 PM 운전자들이 안전규정조차 전혀 모른 채 PM을 재미로 본다는 겁니다. 면허, 헬멧 필수죠. 그렇습니다. 헬멧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안 착용하게 되면은 2만 원 벌칙금을 물어야 되는데 2021년부터 이미 상당히 시간이 지났죠. 2021년 5월부터 헬멧 의무 착용은 법제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이 타든 3명이 타든 1명도 헬멧을 쓰지 않고 타는 경우들을 뭐 여러 번 볼 수가 있고 매우 많이 볼 수가 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나 그 이상 운전면허 소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동차 면허증이 있으면 그대로 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 면허증으로 불법적으로 대리 등록을 하고서 대여를 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빌려주는 것 같아요. 부모 면허증인지 번연히 알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등록할 때 그렇게 한번 등록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굳이 신분증을 매번 보여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왜 길에서 우리가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서 탈 때 뭐 신분증 누구한테 보여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바로 언제든지 쓸 수가 있고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각 지자체가 그래서 조례 등을 통해 PM을 좀 규제하고 있는데 역시 좀 부족한 감이 많아요. 이게 첫째는 중요한 것이 뭐 타는 것도 문제지만 방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정말 어느 가게 앞에다가 그냥 내려놓고 떠나버리면 방치해놓고 떠나버리면 밤에 길을 걷던 행인들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평균 3,000여 대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런 식으로 방치돼 있고 아무데나 있어요. 그렇죠. 밤이면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야간이나 주말에는 더 심한 현상. 이게 일종 불량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또 주차할 수 있는 곳에 갖다 대야 마땅합니다만 1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은 지금 지자체 같은 곳에서 이제 강제 견인을 하는데 견인료 3만 원을 물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 없더라고요. 여전히 네. 이런 상황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김포시나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뭐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있고 홍보도 있고 안전 조례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도 이제 더 이상 뒤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PM의 최고 속도를 더 낮추는 규제에 나섰습니다. 먼저 서울시 등 주요 도시들에서 시범 사업을 할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속도가 문제입니다. 아까 박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5km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보시면은 차도 정체되어 있을 때는 뭐 10km, 15km 아주 저속 운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보다 훨씬 쌩쌩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고 속도를 하향하는 시범 사업을 서울 같은 곳에서 시속 20km로 연말까지 주요 도시 시범 사업을 해보고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8월, 9월 달은 특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이제 집중 단속하고 무면허 운전 또 2인 이상 탑승도 집중 단속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좀 실질적이고 조속한 그런 규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트로트 4대 천왕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맏형으로 불린 가수 현철 씨가 82세를 일기로 지난 1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디스크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을 해왔는데 6년 넘게 투병 끝에 별세를 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는 가수입니다. 2018년에 건강 이상으로 활동이 중단됐고 2020년 불후의 명곡 한 KBS죠? 방송 그렇죠. 네. KBS입니다. 불후의 명곡이 바로 고별 방송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후배들 노래를 들은 자리였어요. 그렇습니다. 경추 디스크 수술 신경 손상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정확한 병세가 이 허리를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 네.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이 병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평안하게 영면했다라고 가족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이었습니다. 현철 씨 특집으로 진행된 한 트로트 방송 프로그램에서 현철 씨의 마지막 손편지, 이게 마지막이 된 셈인데요. 그게 공개돼서 많은 분들을 울렸죠? 그렇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랬습니다. 잊혀져 가는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후배들에게 또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고요. 현철 씨의 아내는 남편이 TV로 후배들 활약을 보면서 아주 많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현철 씨의 노래는 주옥 같은 노래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손대면 똑 터질 것 같은 그런 노래. 공선화 연정,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좀 기억을 해두실 부분은 본명은 현철이 아닙니다. 강상수 씨죠? 그렇습니다. 강상수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많은 팬들이 처음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고인의 본명은 강상수입니다. 네. 현철 씨 하면 생각나는 그야말로 주옥
같은 그런 히트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 네, 저도 방송 때마다 이 현철 씨 뵐 때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넉넉한 인품으로 가수 후배들뿐 아니라 다른 연예계 후배들에게도 많은 그런 그 좋은 귀감을 보였던 분인데 후배 가수들 추모를 쏟아냈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트로트를 만든 분, 또 흥행하게 만든 가수가 바로 현철이 아니냐. 그래서 가수 이자연 씨는 항상 따뜻하게 모든 사람을 대했다. 지난해만 해도 건강한 모습이었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뿌니아의 가수죠. 박규진 가수는 늘 저를 예뻐하시고 업고 키워주신 가요계의 큰 별이다. 업어 키워줬단 말이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자, 젊은 신세대죠. 이 김수찬 가수는 신인 때 잘 챙겨주셨다. 한 무대에 노래할 수 있어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까 사대천왕 말씀하셨는데 태진아 또 송대관 두 사람도 참 이 고인의 또 별세 소식에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또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실제로 이 경쾌함도 있고 또 애절함도 있고 현철의 꺾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그 전설적인 꺾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평가를 갖는 대가수죠. 태진아 씨 유독 가까웠던 대선배 가요계의 큰 별이 졌다. 이런 얘기 막 큰 별 얘기 많이 나왔어요. 송대관 그렇습니다. 씨가 바로 아마 나이로는 그 미칠 텐데 4대 천왕의 큰형이 떠났다. 영원히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참 인간의 수명이 한스럽습니다. 그럼요. 1942년생이시니까요. 실제로 이제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도 어린 시절이면 거친 우리 가요사의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현철 씨의 부인은 고인이 가족들 모두 받고 사랑하는 손주들 다 만나보시면서 웃으면서 편안하게 영면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장례가 한국 최초의 대한민국 가수장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가요계라는 게 참 희비가 엇갈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또 친소관계 또 활동할 때 여러 가지 또 긍정적 부정적 평가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 애도를 받으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현철 씨 같은 경우에 강상수 가수의 경우에는 장례 첫 대한민국 가수장으로 엄수가 됐습니다. 다수 협회가 참여를 했으니까 그만큼 고인이 평소에 선후배 두루 이렇게 또 정을 나누었던 그 흔적도 발견할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유인촌 장관도 조화를 보냈습니다. 18일 오전에 발인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죠. 네. 네. 예술은 영원합니다. 현철 씨의 그 곡들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노래가 그분의 노래였어 하는 노래들이 많을 겁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7일 재연절입니다. 수요일 생방송 정책엔 이슈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정책엔 이슈는요. 오후 5시 반과 밤 11시 10분에 2번 재방송되고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극한 호우가 돌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 그리고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